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송상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송진기 교수님께서 직접 마중 나오셔서 이 역사의 현장을 저는 이제 처음으로 그 자리에 계셨던 교수님의 어떤 실제적인 증언을 들으면서 그런 현장을 방문하게 돼서 가슴이 좀 찡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 문학과 인생 혹은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문학과의 관계는 어떠하냐. 흔히 우리가 이제 문학을 세계에 대한 미메시스, 달리 말하면 모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와 인간의 생애, 즉 인생과 그 주변 세계에 대한 묘사, 디스크립션을 한다거나 모방을 하는 것이 문학이다 혹은 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플라톤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의 이 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느끼는 이 어떤 우리가 만지고 느끼는 이 진료적인 세계가 불완전하다고 봤고, 보다 더 퓨어한, 더 순수한 어떤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그 설계도면과 같은 그런 보다 더 완전한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대한 어떤 그것이 어떤 형식이라면, 어떤 포르마라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의 머티리얼에 불과하다. 그 물질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학이라는 것은, 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데아로부터 약간 오염된 것이 우리의 어떤 물질 세계인데, 이 세계를 또 모방하기 때문에 더 오염된 것이다. 더 조악한 것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공화국에서 추방해야 된다. 시인 추방론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그 문학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그 플라톤의 경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현실 세계가 뭔가 불완전한 세계라고 봤고, 이 불완전한 세계를 또 모방하는, 모방에 모방을 하는 그런 시라든지 문학이나 예술이라는 것은 더 오염된 그런 세계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아까 이 현실을 불완전한 세계로 보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어떤 즉자적 세계로 보고, 이 세계를 담고 있는 어떤 그 역사의 총체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현실을 그리는 것이 어떤 문학에 있어서, 혹은 그러한 그리는 이 총체적 역사적 의미를 그리는 소설이 그 어떤 소설로서의 가장 가치 있는 소설이다라고 본 것이 어떻게 보면 리얼리즘 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주어진 현실을 전체라고 볼 때 리얼리즘 문학 이론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얼리즘은 주어진 현실을 전체라고 보고 그 총체적 역사의 의미를 포착하여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리얼리즘 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인은 추방해야 된다라고 이제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했지만은, 또 만약에 이 세계가 뭔가 불완전한 세계라면 이 불완전한 세계를 모방하는 것이 더 불완전한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한 세계를 교정시켜주는 그런 어떤 그 편집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사진을 찍으면 뽀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세계를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리고 싶은 어떤 현실이라든지 불완전한 세계를 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세계보다 보다 완전하고 진실에 가까운 세계로 그릴 수도 있지 않는가 하고 이제 아르헨티나의 작가 보르헤스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와 같은 절대 진실을 인간이 직접 경험할 수 없다 하더라도 더 완벽한 미메시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플라톤은 미메시스, 모방이라는 것 자체가 더 불순해지는 거다, 오염되는 거다 라고 이제 보지만은 오히려 이 미메시스를 통해서 더 완벽한 세계를 그려내고자 한다는 점에선 플라톤이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죠. 플라톤은 이데아가 여기 완벽한 세계가 있고 현실, 조금 불완전한 세계가 있고 불완전한 세계를 더 오염시키고서 불완전하게 그리고 있는 문학이라는 예술, 시가 있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이 시가 이 지점, 이데와 같은 그런 세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전제를 보르헤스는 가졌던 거죠. 그러면 이건 what kind of 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면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모방을 하느냐, 정말 사진처럼 적확하게 아주 디테일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는, 가령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같은 경우 보면은 파티에서 이 군인의 어떤 복장을 이제 묘사하는데 거의 한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주 섬세하고 적확하게 이제 더 이상의 독자의 상상력을 필요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친절한 생생한 묘사를 해서 독자에게 현장감을 안겨줄 것인가. 반면 이제 성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에 대한 기술을 하는데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자세한 배경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독자의 많은 상상력을 유발시키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어쨌든 분명한 것은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이 시이자 문학인 것은 분명하죠. 뚫렌 우쿠바르 오르비스 테르티우스예요. 아주 다 생소한 영어죠. 그리고 이 작품의 첫 문장은 내가 우쿠바르를 발견한 것은 거울과 백과사전을 교미시킨 덕분에 우쿠바르를 발견했다 라는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해요. 거울과 백과사전을 교미시켰다? 도대체 이게 상상이 가는 말이에요. 거울과 백과사전을 어떻게 교미시켜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번역본에는 교미시켰다라는 표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접합시켰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이제 교미시키다라는 동물을 교접시키다 뭐 이런 원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거울은 이미지를 증식시키죠. 그죠? 그 다음에 백과사전은 한 세계를 언어를 통해서 규정을 짓죠. 그래서 백과사전 자체가 하나의 그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섹스는 어떤 유전자, 생물학적인 그 어떤 유전자를 복제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제너레이트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상당히 어떤 이 뭔가
수를 증식시킨다라는 이것이 이미지이건 생물학적인 개체이건 아니면 어떤 대상에 대한 언어 규정을 통해서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세계를 창조하건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만들건 어떤 세계에 대한 증식의 의미, 복제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우쿠바르라는 항목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봤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이 화자가 열심히 우쿠바르를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 찾는데 없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모방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앵글로색슨 백과사전을 찾았는데 거기도 없어요. 근데 이 비오이카사레스는 앵글로색슨 백과사전의 해적판에서 돌연변이처럼 한 질에 우쿠바르라는 항목이 있는, 보통 다른 질에는 정상적인 그 판본에는 없는데 어떤 돌연변이처럼 우쿠바르라는 항목이 추가된 그 판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쿠바르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어떤 가상의 지역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우쿠바르라는 가상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하는데 이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 우쿠바르라는 어떤 지역에서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우쿠바르라는 지역의 환상문학의 한 지명이 되는 곳이 뜰렌이에요. 그 다음에 오르비스 테르티우스는 이 뜰렌에 있는, 즉 어떻게 보면 호그와트 백과사전 혹은 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중간계 백과사전이 바로 이 오르비스 테르티우스예요. 그러니까 우쿠바르는 이 현실의 가상이고 뜰렌은 가상의 가상이고 그 가상의 가상을 백과사전으로 정리한 게 오르비스 테르티우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뜰렌의 세계에 대해서 이 화자가 상당히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뜰렌의 세계를 만든 장미 십자회 지식 사람들, 마치 프리메이슨처럼 이들은 비밀 결사 단체로 하나의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세계를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상상한 세계는 어떤 세계냐? 지극히 간념론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어떤 뜰렌의 세계는 주관적 감각으로 인지되는 세계만이 참으로 인정되는 세계라고 이제 상정을 하고요. 뜰렌의 언어에는 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간념론 속에서 시간과 역사에 대한 통념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리에스의 한 그 픽션들에 나오는 문구를 한번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볼게요. 그들은 현재란 규정할 수 없는 거고 미래라는 것은 현실적인 실체가 없는 현재적인 기억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학파는 이미 모든 시간은 지나갔고 우리의 삶은 이미 흘러가 버려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가정에 대한 어슴푸레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조작되고 훼손된 기억 또는 반영이라고 선언한다. 다른 학파는 우주의 역사, 그곳 속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에 정말 하잘것없는 여러 형태들에 들어있는 그러한 것은 악마와 타협한, 우리의 우주라는 것은, 우리의 세계라는 것은 악마와 타협한 한 하급신, 이걸 조물주라고 하는데 하급신이 만들어낸 문서에 불과하다고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뭐에 대한 밑밥이냐면은 이렇게 뜰렌의 세계에 대해서 마치 논문처럼 쭉 뜰렌의 형이상학, 뜰렌의 언어, 뜰렌의 철학, 뜰렌의 우주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끝이 나요.
그 다음에 나중에 후기가 등장하는데 이 작품이 1940년대에 씌워졌는데 1946년도를 가상해서 이제 1946년에 이제 씌워졌다고 하면서 후기하는데 이 뜰렌의 물체가 어떤 그 화자가 원추형의 어떤 그 물건을 손가락으로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뜰렌이 이 세계 안에 침투했다라고 이제 느끼게 돼요. 그것도 물론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그러면서 후기는 마치 공상과학 소설처럼 이 뜰렌의 세계가 우리의 이 현실 세계를 지배해서 뜰렌의 언어가 이 어떤 일상 언어, 그 영어나 스페인어, 뭐 한국어 이런 우리가 쓰는 그 어떤 지구상에서 쓰는 언어들을 다 몰아내고 뜰렌의 언어가 주류 언어가 돼요. 그런 세계를 또 상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장이 또 의미심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댄 브라운 브라운의 납골당 매장이라는 그 영어로 된 시를 스페인어 황금세계 시인인 깨베도 풍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그때에도 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때 영어나 스페인어는 이미 지금 라틴어처럼 사어인데 고어인데 그런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흔히 문학이 이 세계에 대한 모방이자 묘사이고 문학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주고 우리가 어떤 심심풀이로 읽는 그런 소일거리가 아니라 때로는 그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문학적 상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고 그 문학적 상상이 우리 세계 속에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내용, 즉 문학이 혁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가정을 전제로 한 소설이 바로 이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 뜰렌의 문학에서도 저자 이름이 있는 책은 드물며 모든 작품은 단 한 작가의 작품이에요. 무시간적이고 익명이라는 생각이 확립되어 있다. 뜰렌은 관념론을 극단으로 치고 나간다는 수학적 가정과 전제 아래 예측되는 매우 정교한 형이상학적인 체계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에 불과한 작가가 상정한 허구 체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에서는 뜰렌의 세계가 현실에 침투하여 잠식한다고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F가 같은 환상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현실 세계의 모방에 불구하고 종속 변수에 불과한 문학이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설정 자체가 상당히 독특하다고 볼 수 있죠. 즉 문학이 혁명의 도구가 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구에 불과할지라도 뜰렌에 매혹되는 그 화자처럼 텍스트가 구축해 놓은 섬세한 묘사의 체계에 독자가 감동받고 매료될 때 어떤 작가와 독자 사이에 영혼의 공감장이 이루어지고 환상의 전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환상의 전이와 감정의 공감장이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의미에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기도 시집에서 신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라는 식구를 여러분들께 시를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시는 참고로 조조 래빗이라는 최근에 개봉됐던 영화의 맨 마지막에 인용되는 시라고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
누구에게나 말해준다. 그리고 묵묵히 그와 함께 밤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 인간이 시작하기 전에 신이 한 말, 그 구름 같은 말은 이러하다. 너의 오간으로부터, 너의 감각으로부터 그리움의 끝에까지 가거라. 옷을 나에게 다오. 사물들 뒤에서 불길처럼 크게 자라나 넓게 번져가는 그 그림자가 항상 나를 완전히 가리도록 아름다움도 두려움도 모두 만나거라. 오직 걸어가기만 해야 한다. 감정에는 이르지 못하는 먼 곳이라는 것은 없다. 나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들이 인생이라고 부르는 토지는 가까이 있다. 그 엄숙함 속에서 인생을 알게 되리라. 나에게 손을 다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각자 개별적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자신이 바로 신인 거죠. 그래서 이 내면에서 느껴지는, 가슴속 깊이 느껴지는 감각의 가장 큰 심연 속에서의 그리움이라는 것, 이런 것이 어떤 신적인 것을, 신성적인 것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죠. 보다 심원하고 보편적인 그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죠. 결국 내 자신을 직시해라. 내 자신의 깊이 침잠하고 어떤 일희일비하지 말고 담담히 내 마음속 깊이 있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마주봐라 하는 그런 자, 여기서 이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데올로기와 문학의 차이는 뭘까요? 보레스가 왜 2차 세계대전이 막 이제 있었던 1940년대 초반에 픽션들, 그러니까 특히 뜰렌 오쿠바르 오르비스 테르티우스와 같은 환상문학 작품을 썼을까요? 그 중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세계를 전쟁의 포화로 만들어가는 이데올로기라는 것. 우리가 흔히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파시즘이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그런 이즘이라는 것, 이데올로기라는 것, 이런 것이 보레스가 보기에는, 화자가 보기에는 뜰렌보다도 조악한 하나의 그냥 구조, 어떤 정신적 그 구조 체제에 불과한데, 그 조악한 그 정신적 구조 체제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이 온 세계가 전쟁의 불바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시니컬하게 얘기해요. 뜰렌이라고 이 세계를 지배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냐 하고 아주 시니컬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문학과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뭘까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어떤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어떤 역사의 이상향을 그리면서 역사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을 이러한 방향, 역사의 방향으로 어떤 조율을 시켜야 된다. 어떤 역사가 중심이 되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인은 그러한 역사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는 관점이라면, 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일상적 삶의 심층에서 어떤 역사를 조명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중심이 돼서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이 중심이 돼서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의 축적과 역사의 변이와 역사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학은 역사의 흐름과 개인의 일상적 삶을 조응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역사적 조망 혹은 전체성 속에서 개인과 역사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데올로기죠. 그게 아니라 일상적 삶에 대한 직관적인 묘사와
파악을 통해서 역사를 조망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때로는 인물들의 행위가 역사의 소산이면서 동시에 역사를 새롭게 추인하기도 합니다. 현실의 삶의 깊이를 보편화한다는 것이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언어라는 것은 사실적 실체를 환기하는 인상을 줄 뿐 이러한 아까 피구라라는 것이 어떤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한 정신적 실체라는 것이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가는 불확실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주의 비평가 폴드만은 문학 언어를 지시 대상이 없는 순전한 형상의 언어, figurative language라고 하는데 형상의 언어라고 보고 수사 전략을 통해 현실 묘사의 인상을 만들어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문학 언어는 과연 무엇을 지향할까요? 환유를 은유로 대체하는 전략이라고 했는데 환유라는 것은 메토님이라고 하는데 부분과 전체의 관계입니다. 마치 돛담배의 전체를 이 돛이라는 것이 이 부분이 전체를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에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인접한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환유라고 하는데 그럼 환유적인 그러한 환유를 은유로 대체하는 전략을 띠고 있다는 거죠. 환유적 표현들의 집합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합체들이 뜰렌이라는 우주적 실체를 만드는 것처럼 환각을 일으키고 필연적인 현재성을 가진 은유로 환치됩니다. 이러한 은유적 환치가 허구라는 언어 장치에 불과하고 폐쇄된 언어 유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보르헤스는 작품집 이름을 허구들이라고 칭했던 거지요. 하지만 문학 언어가 허구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허구적인 피규러티브 랭귀지가 문학 언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백년의 고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까 보르헤스의 뜰렌 오쿠바르 오르테르티우스의 첫 문장도 상당히 수수께끼 같은 그런 문장으로 시작돼서 독자의 관심을 확 끄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이 지나 총살을 당하게 된 순간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오래전 어느 오후 아버지에 이끌려 얼음 구경을 하러 간 일을 떠올렸다. 총살을 당하게 된 순간 한 대령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얼음 구경을 간 사건을 떠올리게 돼요. 자, 이게 첫 문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살대 앞에 서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주마간산처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날 텐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에 얼음 구경 갔던 장면을 떠올려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상당히 독자의 흥미를 주목을 끌게 하죠. 왜 하필이면 얼음 구경 간 사건을 떠올렸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백년의 고독을 혹시 읽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 백년의 고독은 흔히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고대 정외과의 최장직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때 라틴 아메리카를 이해하려면 백년의 고독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곤 했었는데 이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심층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이제 많은 정치학자들에게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정치학 용어로 마콘디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 과학적인 어떤 인과관계로
어떤 정치학 이론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불가사의한 사건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이럴 때마다 마콘디즘이라는 이건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일어나는 지역적 특수성에서 생겨나는 사건이야 라고 치부할 때 이거를 마콘디즘이라고 할 정도로 마콘도는 라틴 아메리카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상이 되어버렸어요. 마콘도는 이 가상의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지역을 일군 부엔디아 집안 일가의 6대에 걸친 이야기가 100년의 고독의 한 스토리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알론소 끼아노 영감이 그러니까 기사도 소설을 읽어서 돈키호테라는 새로운 주체를 획득하게 되는데 그래서 더 나은 나를 이제 획득하게 되는 거죠. 문학은 그것이 미몽에 그친다 하더라도 더 나은 나와 더 좋은 세상을 꿈꾸게 하죠. 직관적인 비유가 전이되어 청중이나 독자의 가슴을 울리며 통찰을 하게 되고 세상에 대한 이해의 심도를 느끼고 타자에 대한 깊은 공감을 통해 그들과의 정서적 연대의 끈을 맺게 된다면 기독교적 전통으로부터 중세까지 비유적 언어를 통해 진리와 빛의 임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듯이 문학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독교적인 어떤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리와 빛으로 이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통찰적인 깨달음과 온갖 고통으로부터의 위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학은 삶의 한계성에서 자유를 느끼게 하고 꿈꾸게 하고 새롭게 깨어나 행동하게 합니다. 삶의 밀도를 느끼게 하고 강요하지 않는 자발적 선택을 주는 것이 문학과 예술의 힘이자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느 정도 이쯤에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예, 그럼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